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진식이라고 합니다. 김나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 에라스무스 우신예찬에 대한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신예찬이 출판된 해가 151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우신예찬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번역책 2011년입니다. 네, 따라서 500년 만에 저희가 500년 에라스 우신예찬 출판 500년 기념으로 새롭게 다시 번역했던 책이고요. 벌써 10년이 지나서 저도 뭐 내용 그동안 다른 일 하느라고 우신예찬을 잘 못 읽어봐서 오랜만에 강의 오면서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시 읽고 강의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원래보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2달 정도 뒤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2달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2달 동안 다 빠져나가서 오늘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신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고요. 우신 지금 그 어리석음의 여신을 우리가 한자로 써서 우신이라고 전통적으로 번역해 오던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번역어가 시도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신격을 표현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신이라는 번역을 택했습니다. 엔코미오는 칭송연설인데요. 그래서 우신이 하는 칭송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면요. 누구를 칭송하냐면 자기 자신을 칭송하는 우신이 어리석음을 칭송하는 연설문이고요. 제목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의 저자로 이제 제가 아까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셨던 에라스무스입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고요. 그 앞에 이제 로테로다무스라는 이름이 추가적으로 지명이 붙어 있는데요. 노테르담의 에라스무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지명은 나중에 붙은 거라 우리가 책을 번역할 때 보통 이름을 얘기할 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테르다무스는 그냥 앞에다 지명으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라고 보통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에라스뮤스라고 또 하는 그 사람의 국적을 굳이 밝혀서 고향이 속한 동네가 지금 그 국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리로는 에라스뮤스다 이렇게 국립국어원 표기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냥 라틴어, 고전 라틴어의 발음에 따라서 고전 라틴어 발음으로 굳이 읽는 이유는 뒤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고전 라틴어 발음 그대로 읽어서 에라스무스라고 저희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표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무튼 별명은 아까는 황태자, 황제 뭐 이렇게 불리웁니다.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은 유럽에서 이제 장학생들 뽑을 때 에라스무스 장학생들 뽑을 때 그 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성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에라스무스를 뽑고 있다. 그리고 유럽을 대표합니다. 사실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활동하는 무대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탈리아에서 로마, 영국, 그다음에 바젤 뭐 이렇게 유럽 전체를 다 돌면서 활동했고 활약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네덜란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럽 사람. 오늘날로 보면 EU 공동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할 만큼 전 유럽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제가 4장으로 구분했고요. 번역에 관한 얘기하고 인문주의에 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에라스무스와 관련된 그 작품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우신예찬에 대한 내용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애초에 제가 잘못 알아듣고 120분 수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현재 네, 단축해야 돼서 좀 빨리빨리 건너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그때 제가 건너간 것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역에 관해서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문학 전집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오신예찬이 그 세계문학 전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네. 이 세계문학 전집이 우리나라에 출판된 게 이제 1927년, 1929년 뭐 이런 등에 에서 등장하고 저희 고전 문학 작품 중에 이제 호메로스, 그다음에 일리아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미 진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역은 물론 당연히 일본 말을 중요했거나 아니면 축약한 번역들이 대부분으로 읽혔고요. 하지만 어쨌든 세계문학 전집은 이제 교양의 척도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집에 전집 하나씩은 꼭 읽지 않더라도 꼭 책장에 또는 거실 어딘가에 이렇게 장식적으로 보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인 것처럼 그동안 선전되어 왔고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읽어야겠구나라는 부담을 느끼면서 항상 바라보던 책들이죠. 네. 려고 하는 건 이제 번역의 문제고요. 오늘 번역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와 관련해서 에라스무스의 업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번역에 대한 것들 돌아보는 또 하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번역 문제를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2010년에 나온 이제 그 비평에 의하면 1세대 번역이 거의 이제 베끼다시피 중역했다 뭐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원전으로부터의 번역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연구자들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고전어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신예찬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우신예찬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에라스무스 당시의 라틴어보다는 에라스무스가 그 고전 라틴어를 부활시킨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부활시킨 고전 라틴어라 하면 기원전 1세기 사람으로 치면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연설문 철학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라틴어의 표본 모범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전 라틴어 그러니까 고전 라틴어 멀어진 15세기 이 정도 되면 이제 라틴어가 그 고전 라틴어와 상당히 큰 거리를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근데 문법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이제 많이 타락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을 이제 고전 라틴어 부활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전 라틴어를 부활시키고 그것을 마치 모범을 보여주듯이 고전 라틴어로 쓰여진 아주 훌륭한 책이 우신예찬입니다. 이것들의 이제 우리나라 번역책들을 보면 사실 누가 제일 처음에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 모본이 정해지는데요. 뭐 우신예찬 같은 경우는 불어판에서 많이 소개됐고요. 그다음에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영문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소개했기 때문에 영어로부터 번역이 되었습니다. 불어판 번역이 처음 나온 게 1975년이고요. 제목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우신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때 이제 라틴어 우신 예찬이라는 거 라틴어 판본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사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고 500년 전에 출판된 책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되고 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에라스무스 본인이 늘려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텍스트 에디션이 필요한 이제 텍스트 에디션을 처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이 다시 500년이 지나서 그 사람 본인의 책도 다시 한번 에디션 그러니까 편집이 필요한 비평 편집이 필요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에라스무스 전집을 만들고 있는 연구 집단이 있고요. 그 연구 집단이 새로 만들어낸 우신예찬 비평판을 가지고
저희가 2011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라스무스의 오신예찬 출판 500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어판하고 라틴어판하고 차이는 뭐냐면 단적인 예로 불어판에는 불란서 사람 욕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자마다 약간의 그 기호에 따라 빼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살려서 다 번역할 수 있는 라틴어판을 택했습니다. 네, 에라스무스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주제는 인문주의라는 거고요. 인문주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 인문주의,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전 텍스트 또는 고전어, 부활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뒤에 질문을 봤더니 종교개혁과 관련된 질문도 올라와서 제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네, 답변 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인문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문주의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거와 관련돼 있고 인간 본성 또는 교양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고전 문헌학 전공인데요. 고전 문헌학 쪽에서 보는 인문주의는 고전 텍스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 텍스트라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죠. 기원전 1세기 앞뒤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기원전 5세기 이후에 그리스의 많은 문헌들 비극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의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헤로도스 역사, 투키디데스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페트라르카, 로렌조 발라, 그다음에 에라스무스 시대에 다시 다 발굴되고 다시 편집되기 시작했고 다시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출판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출판은 15세기에 들어서야 유럽에서 인쇄술이 개발되고 나서야 출판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제 필사죠. 필사로 책을 냈기 때문에 그 많은 필사본들을 다시 정리해서 최초로 책으로 냈던 시대이고요. 15, 16세기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문주의 운동, 고전 텍스트를 부활시키려는 운동. 그래서 고전 텍스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비교하고 문법적으로 검토해서 잘된 비평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텍스트를 찾아서 북유럽으로 가고 아니면 그리스 동방으로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본들을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이탈리아나 독일의 이제 출판업자들과 함께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라스무스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출판사들 이제 그 사장들인데 알두스하고 프로벤인데요. 요한 프로벤이라고 유명한 출판업자이고 본인 자신이 이제 그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 인문주의와 관련해서 하는 성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인데요. 성경,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약의 비평판이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평판을 최초로 낸 사람은 에라스무스이지만 에라스무스가 그 비평판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는 그보다 먼저 그 앞세대에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이 그 먼저 쓰였던 불가타 번역,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가 최초로 번역했던 라틴어 번역의 오류와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라틴어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하고요. 그렇게 새로운 성경, 올바른 비평판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가운데서 나중에 그 종교적인 어떤 개혁,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행에 대한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고 그것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사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중요한 인문주의의 성격, 여러 가지 성격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주로 텍스트 편집과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에디치오 크리티카라고 합니다. 비평 정본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새롭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어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어 필사본들을 모아 서로 비교하고 차이점들을 발견해내고, 그 차이 판본이 가장 실제와 가까울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증거들, 문법적인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비평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라틴어 번역을 옆에다 같이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판본을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있었던 불가타 번역을 새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의 산물로 비평정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에라스무스 사전이 뜬금없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조정하면서 미처 못 뺀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저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유럽에 있는 큰 출판사 브릴이라고 거대 출판사에서 에라스무스 전집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9개 범주에서 50여 권을 출판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매달려서 공동 작업을 해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라 섣부르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정화막당에서 플라톤 번역 팀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번역 팀이 움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케로 팀인데요. 키케로 팀이 주로 라틴 문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 문학을 주로 중심으로 다루고, 주로 연재는 키케로의 전집을 번역하고 있는데, 요 부분 중에 한 명 정도가 지금 에라스무스를 공부하러 스위스 바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또 그 친구를 중심으로 에라스무스 전집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큰 범주 중에 상당 분량의 그리스이고요. 그것을 새로 편집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리스어들이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 전에 책들이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라, 필사자의 개인적인 성향, 그다음에 어떤 습관, 그다음에 그가 만드는 오류들이 계속 전승이 되고, 그 오류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의 또 오류가 거기에 더해지면서 수백 년 동안 원래 그 최초 본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을 거고, 실제로 많이 멀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늘 하는 거지만, 우리가 비평판 만들 때 원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필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계속 고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원에 그래서 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평판들, 그러니까 사본들을 다 모아놓고 비교할 때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어쩌면 가장 진실에 가까운 판본, 원래 판본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많은 그리스어 성경, 신약 사본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비교해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입증한 사본들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비평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다시 라틴어를 바로 잡으면서 거기에 주석을 많이 붙였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새로운 리딩, 그러니까 판본을 정했고,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번역하려고 했고 하는 주석도 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게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활동 중에 가장 큰 업적이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등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의 그 편집본을 토대로 라틴어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어나 영어나 이런 독일어 번역들이 이제 그 이후에 천천히 만들어지게 되죠. 네,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아다기아하고 격언집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책이고요. 아다기아가 원래 격언이란 뜻이라 격언집이고요. 아다기아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 한 4,100개 정도 최대 격언들을 모아놓고 그 격언들의 유래나 출처나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한 책입니다. 주로 그 고대의 문헌으로부터 인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걸 읽다 보면 사실 에라스무스가 얼마나 많은 고전 텍스트들을 읽고 소화하고 외우고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놀라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먼저 페트라르카나 이때부터 이제 고전어 텍스트를, 고전 그리스나 이런 것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거나 새롭게 그리스어로 편찬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그 뒤를 이어서 이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지금 봐도 경이로운 텍스트입니다. 물론 많이 팔렸습니다. 에라스무스 본인은 돈은 못 벌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우신예찬에도 진정한 학자는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뭐 이렇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은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에라스무스 본인은 그것 때문에 뭐 인세 이런 것 하나도 못 받았고요. 많이 팔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우신예찬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안 읽고 읽은 척하기 위해서 이제 인용을 찾아서 이제 읽은 척 멋있게 자기의 글을 장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스툴티티아 라오스가 라틴어이고요. 모리아의 엔코미오는 히라버 그리스어입니다. 아마도 라틴어 이름보다는 그리스어 이름으로 애초에 그 에라스무스가 처음 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리아이 때문에, 모리아이가 그의 친구 토마스 모어의 그 모어란 이름하고 소리가 같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다고 그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에 붙인 서문격 되는 그 텍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먼저 선택한 것은 모리아의 엔코미온, 엔코미온 칭송인데요. 어리석음의 칭송이고요. 대문자로 보통 쓰는 거는 이제 신격화돼서 M을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 우신이라고 보통 하게 되고요. 뒤에 있는 라틴어는 그냥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예입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저서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약 편집본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많은 성경 해석의 오류들은 어디서 기원할까? 그 많은 오류들, 잘못된 관행들, 그런 것의 뿌리는 어디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처음 생각했을 때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그것의 연원이 되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 다음에 올바른 해석의 전제가 되는 올바른 텍스트, 정확한 텍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평 정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예고, 문헌학의 표어이긴 아드 폰템입니다. 폰스는 이제 셈이죠, 셈, 라틴어인데 셈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처음 쓰여졌던 그때의 텍스트를 찾아내자. 그러면 뭔가 좀 지금의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잘못된 관행들에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 전제가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많은 텍스트들을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드 폰템, 뿌리로 돌아가자. 아마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라틴어로 보면 베리타스 에반겔리카, 복음의 진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참된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에라스무스 본인의 신념이었고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문헌학, 고전 문헌학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라틴어 텍스트를 서로 비교해서 가장 올바른 정본을 찾아내려는 그 문헌학의 모범을 보여준 최초의 문헌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 당시에는 라틴어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나중에서야 그리스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스어 성경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어 편집을 해냈으니까요.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려운 그리스어를 히라버를 편집에 가능할 정도로 성경 편집이 가능할 정도로 익힌 걸로 봐서 아마도 대단한 언어 천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이게 1516년에 처음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처음 이게 출판해 내거든요. 요한 프로벤이랑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저쪽에 보면 그리스어가 이쪽에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제 그리스어가 있고 이쪽에는 라틴어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정보원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다 라틴어를 같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게 뭐 대역이라고 하죠. 대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역본으로 출판되어 있고요. 당시에 아직 그리스어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많은 그리스어 텍스트들이 동방으로부터 이탈리아로 들어오고 북유럽으로 전파됐을 때도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좋게 여기서 말하는 라틴어 이제 고전 라틴어죠. 당시에 쓰이는 불가타가 아니라 고전 라틴어, 성경에 써 있는 불가타 라틴어가 아니라 기원전 1세기 키키로가 썼던 고전 라틴어로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들을 그렇게 펼쳐서 이런 성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바젤에서 요한 프로벤에서 출판사가 거기서 초판이 나왔고요. 최초의 비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원전들을 이제 수집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주석을 달고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고 네, 거의 뭐 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불가타 번역을 오류를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걸쳐 생애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성경을 번역을 다시 고쳤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번역, 영어 번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성경 비평 편집본 만든 일이고요. 아다기아는 아까 간단히 만들면 여기서 아까 빼놓은 것 중에 그 격언집의 모태가 되는 게 야만의 대항함이라는 안티바바리아 얘기인데요. 여기서 바르바로스는 그러니까 야만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문주의, 그러니까 인문교양, 사람이 교양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놓고 할 때 그 인문주의에 반하는 어떤 야만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그런 종류의 책이 썼는데 그게 이 격언집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언집의 그 뿌리가 야만의 대항함, 반인문주의에 대한 비판,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격언집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위선적인 지식욕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고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 판단에 이르도록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평판을 만들고 그런 비평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계에 퍼져 있던 많은 미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걸 야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리치고 또 새로운 인문주의 토대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의 책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오신예찬이고요. 오신예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전 라틴어 그 사람 때에 거의 완성된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나 그리스어에 가장 몸업이 되는 걸 만들어내려고 찾아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주로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라틴어. 여기서 올바름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키케로, 기원전 1세기 키케로고요. 키케로는 어떻게 글을 썼고 어떤 게 문법을 활용했고 어떤 어휘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들을 쭉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고전 라틴어를 가지고 새로운 책을 쓴 가장 모범적인 예가 오신예찬입니다. 1511년에 출판되었고요.
불어 번역자 같은 건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까지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42년 이후에 금서였고, 네,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촉매였다고 하는데, 사실 우신예찬 자체가 이런 종교개혁의 촉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경 비평,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고 신약 성경을 새로 만들고 새로 비평하고 라틴어로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더 그 후대에 많은 큰 영향,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도 우신예찬 안에 뭐 그런 것들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네, 고전 라틴어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풍자 문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신예찬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풍자 문학입니다. 이제 풍자 문학은 늘 있어왔던 문학 종류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고전 문학에서 풍자 문학이 만들어졌던 때가 언제일까? 풍자적 성격의 문학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저기 아리스토파네스, 그러니까 그리스의 희극 이런 데서도 당연히 뭐 굳이 찾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조차 어떤 희극적인 성격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희극, 그러니까 풍자시, 풍자 문학은 이제 사타이어, 사투라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거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건 한참 뒤에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문학 장르이고요. 그 문학 장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라티우스입니다. 호라티우스의 사투라, 세르모네스라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풍자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풍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이제 어떤, 여기서 계속 우신예찬에서도 계속 내용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에 보면 남을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다만 난 웃음으로 그에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뭔가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려고 했다. 이런 변명을 계속 하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로마적인 전통인데, 상대방을 가혹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이제 로마적인 전통이라 그러면, 로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이제 그게 이제 인격 모독이다, 인유리하다,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하게까지 되는, 그래서 이제 악플 금지령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이 내려질 정도로 어, 로마 사람들한테 매우 익숙한 그런 분야인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호라티우스가 풍자 문학 안에서도 웃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욕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을 바로 잡거나 뭔가 행동을 고치려는, 웃을 수 있고 웃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개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설교를 할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풍자 문학이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인데, 우신예찬과 이 풍자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상통하고 있고, 우신예찬은 그런 고전, 이제 로마의 고전이죠. 로마의 고전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려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케로의 라틴어, 그러니까 문법을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같은 1세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호라티우스 풍자 문학을 다시 한번 1511년에 그의 모범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자 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모리아의 앵코미언의 모리아, 토마스 모어인데요. 사실 번역하면 모리아의 우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토마스 모어를 칭송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어리석게도, 여기서 이제 약간 아이러니하게 쓴 거죠. 어리석게도 뭔가 이성적인 사회, 인간이 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어떤 유토피아를 보여주었고,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토마스 모어는, 성 토마스 모어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유토피아라는 제목은 그 유토피아 서문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라스무스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는 다른 라틴어 이름으로 누스과마 이렇게 붙어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멋있게 그리스어로 옛날에 이제 요 당시에도 이제 라틴어보다는 그리스어를 쓰는 게 이제 좀 더 지적으로 멋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갖다 유토피아라고 했고요. 유토피아라는 유를 뭐 에우로 읽으면 에우토피아도 유토피아로 똑같이 소리 냅니다. 그러니까 철자법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저 유토피아로 알고 있고요. 없는 세상 이거죠. 이제 에우토피아로 읽으면 이제 좋은 세상입니다. 없는 세상 즉 좋은 세상. 이게 이제 토마스 모어의 그것도 이제 풍자문학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만 뭔가 웃음을 통해서 거기는 풍자하는 종류의 그 풍자 문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풍자적인 문학이긴 한데 풍자 문학에 넣진 않는 그런 종류입니다. 네, 유토피아는 이제 어리석어 보이지만 현명한 사회.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개혁했을 때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이상향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만 당시 사람들로선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우신예찬에서는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실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입니다. 그 주요 공격 대상이 주로 이제 교황, 권력자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네. 어리석음을 칭송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칭송하는 거지만 역설적으로는 비판하는 거죠. 어리석다고 칭송하는 건데 칭송하는 자가 칭송하는 어리석음의 여신이라 우신이라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칭송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토피아와 관련해서 우신예찬의 모리아의 앵코미언에 담겨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이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풍자의 규범이라고 제가 계속 호라티우스의 풍자시, 풍자문학이란 정의를 다시 가져와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웃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진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은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의 참된 보여주는 거죠.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렇지만 실명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실명 비판하지 않은 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호라티우스가 그리스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의 1인자 아우구스투스 제일 가까운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마에케나스인데 마에케나스의 추천으로 그의 후원을 받으면서 시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 가깝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그 집안이 그 해방노예 출신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이게 실명을 들어요. 그래서 주로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권력자겠죠. 부자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그 신분적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뭐 이런 속에서 이제 풍자 문학을 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풍자 문학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로잡으려는 그러니까 바로잡고 교육하려는 것 뭐 이게 일종의 이제 인문주의 정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도의 비판이 어느 선일까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혼내더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혼내는 거지 혼내려고 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은 바로 잡으려는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그 어느 정도의 그 적당한 선까지 비판할 수 있고 그 선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런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이런 글을 쓰는 거고 따라서 실명은 비판하지 않는다. 주로 이제 실명 비판이 안 하는 거는 약간 뭐 실명이 언급되는 건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 오래전에 죽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속에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은 거론하지만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론하지 않고
우신예찬에서 에라스무스가 계속 변명해야 되는 상황이 아까도 보셨지만 번역자들도 화형당할 정도로, 그다음에 금서로 누구도 못 보게 금지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실명 비판하지 않은 그런 문학 작품을 보면서도 매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그렇죠. 자기를 공격한 거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에라스무스 자신이 호라티우스 마찬가지로 자기 책을 이제 변호하는, 주로 이제 철학적인 도덕적인 훈계를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자 문학은 늘 그 대상이 권력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풍자 문학의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권력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들, 판단들을 이제 꼬집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호라티우스라는 고전기 문학을 기원전 1세기에 로마 문학을 15세기, 16세기에 에라스무스가 다시 부활시킨 것도 매우 중요한 에라스무스 우신예찬의 의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우신예찬 주요 내용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미 10분을 넘었는데요. 이 부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신예찬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보면 1975년부터 세계문학 전지본에 들어가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만 해도 꼭 읽어야 되는 책이죠. 세계문학 전지본. 아버지가 이렇게 사다가 거실에 갖다 놓을 때는 읽고 좋은 학교에 꼭 가서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약간의 압력 느끼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좋은 책이고 훌륭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고전을 엄선해서 모아놓은 책이긴 한데, 당시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이 과연 읽을만 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읽을만 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아무리 엉터리 번역이라도 어떻게든 읽어낸다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단한 점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읽었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뭘 읽은 건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라톤 번역을 다시 하고 키케로 번역을 이제 처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키케로 번역도 몇 개가 이미 돼 있어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서울대 역사과 역사학 전공한 선생님들이 많이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철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번역이 과연 이 번역으로 무슨 내용이 전달됐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네, 항상 앞에 사람들을 번역한 것에 대한 비평하고 그걸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읽으셨다 하더라도 고전이란 건 늘 다시 한번 읽을 만한 책들이 고전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볼 만한 게 고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꼭 읽으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해 보니까 예전에 읽었다고 하는데 읽으셨다고 하는 분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은 아마도 이 내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텍스트가 정리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옛날 번역들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주변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책만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1975년 이런 데 번역된 책들은 제가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못 읽었고요. 네. 주요 내용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 3시까지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될 것 같은데, 네, 10분 정도는 더 해도 된다는데 제가 무려 20분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형식에 관해서는 연설문입니다. 데클라마치오라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대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 교육이 가장 상위의 학문이라고 여겨지고요. 아마도 수사학 학문은 오늘날의 이제 로스쿨, 법학 뭐 이런 건데 의학, 법학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중세까지도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늘 내려오는 주요한 그 직업이죠. 그렇죠? 의사가 되기, 변호사 되기.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매달려서 공부하는 오늘날 우리도 변함없이 늘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되기를 늘 강요하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고전 작품을 읽고 그 고전 작품에 나오는 무언가의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이제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트로이의 헬레나 하면 뭐 악녀라고 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은 전쟁의 원인이 됐던 헬레나를 변호하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대머리. 대머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늘 이렇게 조롱의 대상인데 대머리를 칭송하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수사학교의 연설문, 그리고 데클라마치오라고 하는데 그 연설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연사는 우신이고요. 바보신입니다. 이게 바보신 예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여신이 나와서 어리석음의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 당연히 자화자찬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형식으로 어리석은 여신이 어리석음을 가장 어리석은 형식으로 칭송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연설문입니다. 주제는 당연히 모든 인간이 어리석어서 행복하다라는 게 주제이고요. 어리석어서 행복하다는 현실을 이렇게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에라스무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그거를 어떤 웃음을 통해서 이게 비판하고 그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인간 모두가 어리석다라는 거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의 어리석으면 권력자들이나 교황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어리석음,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보이고 있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비판 대상이고 나중에 덧붙여진 걸로 보이는 저 우신년 뒷부분의 얘기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모의 그 유토피아처럼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에 관한 얘기를 그 뒤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종류의 어리석음에 관한 얘기고요. 주로 많은 얘기되는 거는 이제 그 뒷부분보다 앞에 인간은 본성적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의 혜택을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악명을 높게 한 교황에 대한 비판,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되죠. 네, 이것도 여러 번에 걸쳐 비평받으면서 계속 수정됐던 내용인데 뭐 읽어보시면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이런 연설문에 보면 자기에 관한 이제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부유의 나 아버지는 부유의 신이고 어머니 청춘이고 둘이 술 마시고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다. 이게 이제 그 오신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어리석은 나이가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에 나왔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술 마시고 취해서 이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신의 시종에 관한 얘기들이 쭉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만치, 무지, 뭐 자아도체, 망각, 태만, 경솔, 활락, 음란, 호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인화돼 가지고 맨 앞에 자기의 시종이라고 이제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열거됩니다. 보시면 다 어리석은 덕목이 악덕과 관련된 그렇죠?
어리석은 악덕과 관련된 부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업적에 관한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결혼과 출산의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결혼했을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를 알았다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결혼했을까? 결혼 생활 참으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뭐 이미 고대의 그 호메로스 다음 시인 헤시오도스부터 인간이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혼은 아무래도 인간에게 우신의 그 시종 중에 하나인 경솔함의 선택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혼에 이르게 됐다.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데 오늘 청중이 없어서 네. 그다음에 출산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계속 낳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대로부터 여자가 한 번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가 3번 전쟁에 가는 일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산에 관한 이제 매우 위험한 것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다음에 사실 낳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세상에 나오면 부모님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좀 나아질 거라고 믿지만 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키울까를 계속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하고 있냐라는 거 나의 도움이다라는 게 그 우신의 적이고요.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아이를 키웠는지를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 망각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아이를 계속 키워나간다라는 게 이제 우신이 자신이 인간이 세상에 나오고 인간이 세상에 또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자신의 업적으로 칭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가장 행복한 시절에 관한 업적은 다 자신으로부터 온다고요. 여기서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이 있는데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유년과 노년이라고 합니다. 유년은 어리석기 때문이고요. 노년은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에라스 우신예찬에 얘기되는 건 인간의 지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노년에 이르면 애초에 어리석었던 유년과 똑같아져서 둘 다 행복하다. 그 두 시기를 만들어낸 것이고 가장 고생하는 청년과 장년인데 뭐냐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합리성, 이성이 통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은 늘 고생하고 수고를 하고 고통을 겪는다. 이게 이제 그래서 자신의 업적인 유년과 노년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다. 이게 이제 무신의 자기 업적으로 칭송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건너뛰어도 되겠죠? 네. 노년과 유년은 늘 비슷하죠?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없고, 뭐, 치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몸이 왜소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까먹고, 잊어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년과 유년의 유사성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네. 거기서, 에라스무스와 관련해서, 봐야 게 에라스무스가 늘 평화주의자거든요. 언제나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하고 싸움보다는 토론과 화합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에라스무스에 보면 우신예찬의 명성에 관한 얘기가 납니다. 인간에게 가장 명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호메로스라는 서사시 전통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메로스에서 아킬레우스는 왜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가? 그의 명예 때문이거든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전쟁이라는 행동을
왜 인간이 계속하냐 하면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명성을 욕망하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또 역설적이게도 우신의 자기 자랑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우신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합니다. 학자들도 오늘날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일 텐데 에라스무스한테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걸 하고요. 그래서 대중이 좋아하는 헛소리를 이렇게 짓거린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읽으면서 좀 찔끔했는데 네, 오늘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늘 남의 글을 베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다 나의 공적이다, 업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진짜 학자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이제 이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뭐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고치고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밤새워 연구하느라고 잠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동안 청춘은 지나가서 눈은 흐려지고 노년은 일찍 찾아오고 요절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진짜 학자의 모습이다라고. 학자는 참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학자인 척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덕분이다라고 에라스무스가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주와 황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생략하고 마지막 벌써 5분이 지나갔는데 군주에는 이제 모든 공적인 업무를 포기하고 국가 이익을 방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즐기고 있다. 군주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군주는 아첨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말타기, 승마 이런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뿐이다라는 게 이제 에라스무스가 당시의 군주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찬에 지적하고 있는 거는 그때 가톨릭이 이미 미신에 가까운 온갖 미신들을 다 수용해서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잃은 상태에서 무슨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로 막 번져가고 어떤 미신적인 행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예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지고 또 하나 나중에는 이제 그 면죄부라고 면벌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억지로 잘못 해석해서 나온 잘못들이다라는 지적의 핵심이고요. 그 말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교황에 대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그 무서운 말 중에 하나, 이런데 이게 풍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교황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교황들이죠. 교황 레오 10세나 뭐 이렇게 누구가 아니라 교황들입니다. 교황들은 칼을 뽑아 형제의 복부를 찌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을 계속,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동방으로 전쟁을 자꾸 확대시키려는 군주들, 황제들,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자들이다라고 교황이나 그 이하 많은 그 사제들을 권력을 가진 사제들을 비평하고 있고 교황들을 통렬하게 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과연 풍자 문학의 그 규범 안에 들고 있는 건지는 또 계속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럼 이것으로 좀 길었는데, 예. 제가 2시간 준비했는데 50분으로 축소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강연 중에 다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예, 오늘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지금 물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제가 잠시 오늘로 르네상스 시기의 문학 영역이 끝나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의 이 문학 영역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를 르네상스 시대 약간 황태자, 황제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오늘 물론 뭐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죠. 그건 1450년대니까 네. 그러니까 15세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루크하르트라든지 미슐레라든지 이런 19세기의 역사 철학자들이 르네상스 시기를 그렇게 1400년부터 1600년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고요. 그래서 뭐 구텐베르크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있죠. 금속 활자본이 아닌 목판 인쇄술이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 에라스무스를 당대 유럽의 최고의 인문주의자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실제 이 인쇄술을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이 또 에라스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 그 질문 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516년대 그리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1517년이 되면 루트가 95개조 반박문을 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는 어쨌든 에라스무스는 많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답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인쇄술의 발달이 얼마나 급격했냐 하면 당시 유럽 이 에라스무스가 살았던 이 15세기 유럽 전체 인구가 지금 독일 인구도 안 되는 8천만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1348년도에 흑사병이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1억이었던 유럽이 그때 당시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4분의 1이 8천만 명 정도 되는 유럽 인구 중에 이 당시에 이미 1억 5천만 권의 책들이 인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할 정도로 엄청난 양들의 책들이 새롭게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페트라르카라든지 보카치오와 같은 이 인문주의자들이 필사본을 통해서 이 고대의 고전들을 쓰고 하는 이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에라스무스 시대의 인쇄술은 지금 21세기 현재 정보혁명 이상의 소통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는 그래서 이 시기를 1500년대를 일본 학자가 썼던 역사학자가 썼던 책인데 문화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 인쇄술이 결국은 인문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제 학문들이죠. 천문학, 지리학, 수학 모든 학문들을 발전시키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를 했던 에라스무스입니다. 근데 우리 강재 선생님 답변 전에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사실은 이 우신혜찬 김남우 선생님 번역책을 읽었는데 그 번역책 162쪽에 보면 이 에라스무스가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종교개혁 전이니까 가톨릭이죠. 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건 제가 한번 읽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2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교황 혹은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건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낡고 진부하며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대중을 교화시키는 것은 힘겨운 일이며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학교에서나 할 일이며 기도를 올리는 일은
한가한 일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미혹한 여인들의 일이며 가난을 실천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며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위대한 왕들에게조차 지복의 발바닥에 입 맞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신들로서는 치욕스럽고 가당치 않은 일이며 죽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만부당한 치욕이다. 그렇게 당시에 교황들은 생각했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라고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냉소적으로 당시의 교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뭐 교황뿐만 아니고요. 당시의 군주들에게도 그렇고 아까 참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만 뭐 에라스무스가 봤던 그때의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죠. 둔서 스쿠투스부터 오캄 이 보편 논쟁을 벌였던 그 수많은 신학자들을 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까 세 가지 그 덕목을 그대로 행했던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보기에도 1511년에 유럽에서 나온 책을 떠나서 21세기 현재 우리 뭐 그 군주를 대통령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교황을 뭐 다른 방식의 성직자로 바꾼다고 한다면 혹은 그 스콜라 철학자들을 현대 우리의 철학자들로 바꾼다면 그렇게 500년 전이 낯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텍스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촌동의 배화열 선생님께서 주신 물음입니다. 전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인데 첫 번째 물음입니다. 먼저 그래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우신예찬을 읽었다고 하시네요. 그 우신예찬에서 생략된 스토리라고 하는데 3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이 좀 망각이죠, 그죠? 기억으로는 모리아가 혹은 바보 여신이 제우스 신보다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인간 A에게 모리아가 들어가면 바보 짓을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인간 B에게 옮겨가면 바보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일을 즐겁게 또 도와준다. 이런 즐거움을 주는 행동은 제우스 신에게도 찾지 못하므로 모리아가 최고 여신이다. 또한 마지막에서 이 부분이 모리아가 숱하게 들어가니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기를 내가 소크라테스다 라는 장면으로 우신예찬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건 읽었던 기억에 대한 거니까 선생님께서 짧게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 우신예찬의 마지막 부분은 워낙 유명한 문장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나 우신의 교리에 탁월한 여러분들이여 함께 마시고 모두 기억하는 자를 나는 미워한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유명한 그 장면이라 아마 이 부분은 좀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모리아가 들어간다, 옮겨간다, 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약간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풍자시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우리 풍자시 전통 중에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쓴 풍자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거기에 책 제목이 얘기 루키아노스 일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강대진 선생님이 일부 번역하셨는데 그 중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꿈 혹은 닭이라는 꿈 혹은 수탉 뭐 이런 종류의 풍자시인데 그 안에 보면 피타고라스 얘기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영원 윤회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영혼이 이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소크라테스도 뭐 그다음에 모두 거쳐서 수탉까지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소크라테스 철학자로부터 뭐 수타까지 가장 어리석은 존재였겠죠. 여기까지 돌아다닌 중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우신예차에 나온 얘기로 보면 수탁일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 두 개가 이게 섞인 것 같고요. 수탁 얘기 나옵니다. 예, 영혼 윤회설에 대한 피타고라스 얘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이게 30년 전에 읽었던 거고 뭔가 그게 이게 축약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걸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30년, 그러니까 1970년대 번역됐던 책 중에 보면 일본어 중역이 많고요. 그 일본어 중역들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까요? 뭐 약간의 경향이라 시대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빼버리고 번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부분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통째로 드러낸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현암사의 옛날에 나왔던 번역들 이런 것들 보면 원본에서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축약본도 번역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드러내고 아마 정리해서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뭐가 섞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튼 우신예찬의 언급은 분명히 되고요. 피타고라스의 영혼 윤회설과 예, 그건 관련이 되는 나오죠. 얘기고 원래 펀본은 루키아노스의 꿈과 닭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일단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신예찬 마지막 데모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때 옛말이 이게 그리스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못 찾았습니다. 같이 마시고 다 기억하는 놈을 나는 정오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옛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고대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에라스무스는 다른 방식으로 다 기억하는 청중을 나는 정오한다. 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해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세 가지 연설, 법정, 의회, 예식 중에 예식 연설에 속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특히 호라티우스가 말한 사투라에서 비방을 제거하고 칭찬을, 즉 웃음을 통한 가르침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학에서 사용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서 에토스를 강조하였다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에토스를 강조했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 미토스 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빼버린 이유가 시학에서 이미 제시한 수사 기법이어서 중복을 피한 설득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이 배화열 선생님이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 혹시 이 지금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거기 맞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투라가 문학 장르의 이름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이나 시학을 쓸 때 그러니까 문학 장르로서의 사투라, 오늘날 우리가 세타이어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고요. 장르가 만들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기원전 1세기 이 무렵이 돼서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작품을 쓸 만큼 그 전에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일단 없습니다. 호라티우스는 근데 이 호라티우스가 그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토스를 강조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신랄한 말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같이 웃을 수 있게 점잖게 뭔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당한 방식 교훈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설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분명히 네, 그 사투라의 기본적인 그 모범을 잡을 때 호라티우스가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일단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토스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일단은 답변 드리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제 전공은 아니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식 연설 이게 보통 연설 나누고 이제 이 우신 예찬이 이런 그렇죠. 예식 연설의 예.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신자 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물음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도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라는 일종의 성직자 계열의 저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특히 인문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사상을 혼합하여 소위 보편 사상을 펼쳤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 배화일 선생님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소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체인 헬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공식에 적용하면 네. 다음과 같은데, 이 가설 공식은 헬레브라이즘은 결국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상부 구조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부 구조의 결합체로서 헬레브라이즘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 헬레브라이즘의 바탕한 것이 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멋있는 가설,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가설이고요. 네, 물론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라고 할 때 이게 하이브리드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에라스무스는 약간 유대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유대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하고 있고, 그가 텍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아다기야, 격언집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시는 이 우신예찬에 보면 제가 번역하면서 열심히 각주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메로스부터 그 기원전 1세기 키케로 세네카까지 고전을 언급한 게 어느 정도인가를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색인을 만들어 봤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언급하는 부분은 저 뒤에 주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앞에 부분은 다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이르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헬레니즘 전통을 아주 강하게 수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에라스무스가 이 두 개를 혼합했다, 섞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헬레니즘을 받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유대 전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해, 당시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즉 그리스도라는 공식까지 부정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개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가톨릭 교회 내부하고도 맞아요. 계속 싸우기도 있었지만, 네, 일단은 그 질문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어떤 걸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른 보카치오나 나머지는 뭐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네.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이 페트라르카라든지 보카치오와 같은 이 남유럽, 그러니까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초기 인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로마 고전 문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대 로마인들은 대부분 이단들이죠.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데, 그쪽 이단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문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이 인쇄되어 나온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과정들을 보면 이 헤브라이즘 유대주의와는 일정한 그 단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우신애찬 뒷부분에 보면 계속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그 근원적인 형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그분들의 서신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했던 것들을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전부 왜곡시켰다라고 이제 우신애찬에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유대주의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가 에라스무스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강좌의 첫 시간에 임동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혼합은 그 증거가 아직도 좀 필요하다. 특정 역사가의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 증거가 오늘의 작품에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우신애찬 100쪽 이 헬레니즘 요소이고 160쪽 부록 포함해서 헬레니즘 요소입니다. 덧붙여서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에라스무스의 작품들 모두가 두 사상의 혼합체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네. 분명한 헬레니즘은 예.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은 없는데요. 네네. 헬레니즘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계속 예, 그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고요.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합니다만 헤브라이즘에 대해서는 네,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고요. 예. 예, 그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신암동 강도기 선생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세계주의적 정신의 소유자, 근대 자유주의 선구자로서 유럽 문화에서 자유주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혹 다른 업적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롤로기, 문헌학, 고전문헌학인데요. 고전문헌학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디치오 크리티카, 그러니까 비평 정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본이 새로 발견되고 그때마다 과거의 사본과의 차이를 보이고 그것들을 조정해서 어떤 것이 더 원래의 뜻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이제 고전문헌학의 할 일인데요. 그런 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선구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에라스무스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번역, 그렇죠? 노붐 테스트멘툼 그라이 옴네라고 보통 내가 아까 저기 그리스어의 편집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라틴어 그리스어 편집본에 따른 라틴어 번역을 같이 붙인 이것이야말로 에라스무스가 가장 크게 공헌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번역을 만들어내는 토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 번역이 그 종교 개혁을 직접 촉발했느냐 이 문제는 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것에 일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리스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활동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아주 뭐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고전문헌학적인 활동을 또 다른 하나의 업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저술한 기독교 군주 교육. 이게 이제 1516년에 네네. 나왔죠.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건 당시 에스파니아 왕이 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네. 칼 5세를 위해서 헌정한 책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황제, 당신은 이제 황제가 됐으니 기독교의 그 근본에 따라서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 교육적 방법론을 제시한 책인데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있는데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린다고 제가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원래
큐로파이데이아라는 그리스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로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군주 교육론인데요. 그 군주 교육론의 주요 핵심이 인문주의입니다. 여기서 인문주의라면 고전,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 로마의 고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인간의 합리적인 합리성에 대한 추구, 이성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토대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독교 국가에 대한 설립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성향상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군주 교육의 이념으로 잡았지 않았을까. 요거의 근본이 되는 거는 그 아다기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격언집에도 똑같이 이것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교육하고 그 기독교의 정신, 여기서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죠. 예,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토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 3번인데, 이건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너무 단언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네. 에라스무스는 1516년 그리스판 신약 성서를 출판하였고요. 신학에 대한 에라스무스 연구는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종교개혁의 운동은 이미 먼저 시작되었죠. 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보다는 오히려 그 윗세대에서 성경의 오류를 찾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범에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문화학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고, 그렇게 편집된 텍스트가 이제 기독교 종교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의 강론에 인용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각주와 주석을 달고 그것이 왜 고쳐져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토론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고쳐지면서 새로운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말 성경 번역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 근제를 일으킬 거고 뭐 이런 비슷한 아마 일들이 당시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물론 그 선대부터지만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고 에라스무스는 거기에 큰 도움을 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1455년도에 첫 출판이 됩니다. 인쇄본으로. 필사본이 아니고요. 1455년에 인쇄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루트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낼 때 하고 벌써 상당한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죠.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이 번역판을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 자체가 많은 또 문제점을 또 갖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어쨌든 종교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에라스무스 이전부터 이미 바로 이 라틴어가 번역됐기 때문에 루터도 독일어, 속어로 이제 또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모든 대중에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심을 중시하는 바탕은 이미 라틴어 성경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왔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질문 네 번째인데요.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가 루터와 논쟁도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저술하여 인간의 자유가 없다는 루터의 견해를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저술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자유의지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게 제 말씀인데, 제가 이 종교개혁 전공이 아니고 문학 전공 이런 저서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만약에 예. 나중에 루터는 어쨌든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네네. 예, 나중에 또 다른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예.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루터를 싶습니다. 만날 때 정확한 답변을 기억해서 예, 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강연 직후에 보내주셨는데 신매동에 계시는 곽상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요 뭐 간단한 개념 문제인 것 같은데 풍자문학과 거울문학의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문학이 혹시 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거울문학이 네. 뭘 얘기를 하는지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예. 예, 그거 거울문학 거울 문학. 네. 거울 문학이 뭔지 혹시 보고 계시면 답변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곽상원 선생님,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네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물음입니다. 네. 바보베를 디비나 사티라고 했다는데 네. 교회 비판서에서 어째서 디비나라는 어휘를 쓰는지요? 디비나라는 건 뭐 신성이라는 말일 텐데요. 뭐 신이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저승간 단테도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신곡이라고 네. 하는 것처럼 사티는 아마 사투라의 그 사티론의 풍자이라는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요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싶었어요. 바보배 우리말로 번역돼 있고요. 노성도 선생이 아마 했죠. 이미 했고요. 얼마 전에 이게 절판이 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도서관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보배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는 세상 모두가 죄인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쓰여 있는 건데 이 바보배가 과연 교회 비판서인지라는 게 저의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ship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타고 그 탄 배가 이제 출항하는 뭐 이런 얘기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다 모여 있는 종류의.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리석은 자이고 모두가 다 바보이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과 바보배의 큰 차이가 뭘까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빼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비판서라고 지금 이제 보시고 그게 어떻게 디비나인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교회 비판서라기보다는 세상을 비판하는 뭐 거기에 이제 교회 비판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신예찬이 실질적인 어떤 보다시피 아까 선생님도 읽어주셨지만 성직자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들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네, 그 둘의 차이를 본다면 네, 바보배를 그렇게 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 자체가 조금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뭐 또 이 물음과 관련해서는 이번 상반기 마지막 부분이 알브레이트 듀이러 화가가 저희 마지막 강연 주제입니다. 노성두 선생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조용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브레이트 듀이러는 또 이 에라스무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판화가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화가이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스스로도 바로 이 알브레이트 듀이러의 판화로 막 많은 그 양을 찍어가지고 당시 유럽 사회의 자기 모습,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인쇄술을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또 사람이기도 했죠. 그건 뭐 알브레이트 듀이러 강의 때 혹시 에라스무스가 등장한다면 함께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원장님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예. 예, 질문이라. 예,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이후 현대 문학에 와서 저기에 비교할 만한 작가의 작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 현대 풍자 문학 중에 꼭 아니면 풍자문학이라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네. 만일 생각하실 시간을 드린다면 네. 저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생각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그 부제가 만인을 위한 책인 동시에 아무에게도 위하지 않는 책,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니체에게서는 에라스무스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냐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어려워서 저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버금갈 만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렇죠. 뭐가 있을까?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게 일단은 저는 이제 풍자문학 안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게 풍자문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게 위험한 종류의 문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독일의 많은 그 풍자 극을 쓴 뭐 그런 사람들도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런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러니까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과 맞서야 되는 부분의 문학이고 늘 그런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직면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에라스무스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종류의 문학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공표한다거나 이런 것들 매우 위험한 일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학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진지한 쪽으로 철학적인 어떤 텍스트들에 더 몰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0년 전에 15세기에 에라스무스,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필롤로기스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19세기 당대 최고의 필롤로기스트가 또 니체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니체를 마지막으로 이 필롤로기스트를 우리가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고도 하셨지만 그 외에도 뭐 도덕의 계보라든지 안티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뭐 니체의 작품들이 에라스무스에 버금가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었나, 저도 네. 그런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교탄생 번역했고요. 비교탄생 번역하면서 매우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게 물론 그가 그러니까 문헌학을 떠나면서 이제 문헌학이라는 게 원래는 그 역사주의거든요. 그렇죠.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고 뭐 이래야 비교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니체는 조금 이렇게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기발한 거는 이제 그런 상상력이 나중에 가면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렇죠. 네. 입증된다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니체에 관해서는 제가 또 잘 몰라서. 예, 시간이 또 뭐 네. 이렇게 또 흘렀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은 이렇게 저희들 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페트라르카, 그리고 보카치오, 오늘 마지막 에라스무스 이렇게 만났는데, 물론 에라스무스는 에라스무스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하반기에 가게 되면 바로 이 에라스무스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오늘 거론도 됐습니다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사실은 이 1511년에 우신해찬이 나왔지만 그거보다도 더 군주 교육을 위해서 아주 독특한 텍스트를 1513년에 냈던 마키아벨리를 또 우리가 군주론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캄파네라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에라스무스의 이 인문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문주의가 고전 문헌학적인 관점으로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마키아벨리나 혹은 토마스 모어와 같은 캄파넬라와 같은 이 인문주의를 통해서 정치혁명 혹은 정치개혁까지 도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문주의자 혹은 인문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정의해왔던 것이 인간성을 뭐 예찬한다든지 혹은 인간성의 이상향을 추구했던, 이렇게 표현해왔다면 최근에 등장하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은 매우 실용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토마스 모어나 마키아벨리와 같은 이런 인문주의자들을 이제 해석해 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아마 후반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의 시대입니다. 피렌체의 시대로, 다른 말로 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했던 그 메디치 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라스무스의 우신해찬에서는 혹독한 욕을 먹는 가문이죠. 가문인데 또 그 메디치 가문이 바로 이 피렌체 예술을 또 꽃피운, 뭐 아주 이중적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모순 덩어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또 예술의 영역을 꽃피운 그 지점을 다시 돌아가서 한 7번 정도, 그래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 알브레트 뒤르에 이르는 과정까지 상반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에라스무스 우신예찬을 가지고 강연해 주신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김나무 교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피렌체의 미술가들, 그래서 르네상스와 예술 첫 번째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전체 피렌체의 예술 영역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주실 분인데요. 미술 저술가이신 김영숙 선생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